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상황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전 청문회 좀 보셨습니까? 네. 조금 보다 나왔는데 너무 지루하게 보다 나왔습니다. 예. 증인석이 텅 비었더라고요. 증인은 2명, 참고인 1명인데요. 질문도 상당히 이제 청문회 막바지라서 그런지 좀 맥이 많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증인들도 애초에 예상했던 그 모르쇠 답변, 그다음에 기존의 자기 입장들을 계속 고수하는 입장이어서 그 관심을 끌기는 좀 역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간단히 말씀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오늘 열린 청문회는 증인석이 텅 비어 있어서 정말 청문회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으로 여겨진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도 오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오후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혀서 잠시 뒤 오후 2시 반쯤 청문회가 재개가 되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증인석에 앉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오전 청문회 상황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텅 빈 증인석을 보니까 참 기가 찹니다. 이거야말로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최순실이 윤전추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전추 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 이렇게 시집 걱정까지 하는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모른다라고 거짓말하는 윤전추 증인. 국무위원이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은 조윤선 장관을 향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세종시를 찾아가서 조윤선 현장 청문회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윤회, 박강천, 한일, 한용글, 윤호정, 정수봉, 김영석, 김영수, 최경희, 김경수, 우병우 정말 마지막으로 동행명령장을 한 번 더 발부하겠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 어김없이 또 한번 반복이 됐는데 오늘은 20명의 증인이 채택이 되는데 2명만 나오고 18명이 나오지 않아서 김성태 위원장이 불출석한 증인이 이름을 부르는데도 한참 걸렸는데요. 먼저 조윤선 장관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불출석 사유서 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다시 나오겠다고 밝혔어요. 네. 불출석 사유서는 뭐라고 썼고 또 나오겠다고 한 이유는 뭔지 일단 궁금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위정으로 고발된 상태다.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이 이제 조윤선 장관을 위정으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죠.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의 불출마 답변은 내가 지금 위정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는 또 다른 위정으로 오히려 우려가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주심장을 해보면 결국 특검이 위정죄로 고발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한 소환이 지금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장관이 굉장히 큰 압박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봐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직 장관인데 계속 안 나왔을 때 이제 동행명장이 발부됐을 때는 또 다른 또 정치적인 굉장히 불명예가 있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 나름대로 굉장히 좀 고민한 흔적들이 있는데 핵심은 역시 특검의 그 위정죄 고발과 특검 소환, 그 다음에 특검이 상당한 정도로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뭔가의 어떤 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황들을 조윤선 장관이 좀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있네요.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 어쨌든 간에 나한테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어쨌든 현 정부에서 장관만 벌써 2차례 하고 네네. 상당히 실세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직 장관이 고발됐고 현직 장관이 특검에 지금 소환될 예정이고 현직 장관이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일단 역사에서 좀 불명예를 일단 안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민석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직 장관이면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의 법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될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억울함이 있고 어떤 사법적 처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현직을 갖고 있는 장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장에 나오는 것이 저는 순리이고 지금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예컨대 현직 장관직을 버리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는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현직 장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가가지고 그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에 자기가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사람이 국회가 만들어 놓은 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모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해라도 나오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나왔고 사법시험 합격했고요. 변호사입니다. 2002년 나경원 의원과 함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공동 대변인으로 영입이 돼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습니다. 2008년에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됐고요. 현 정부 들어서 여성가족부 장관 지냈고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고 그리고 이번에 문체부 장관까지 현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쉬는 날이 별로 없이 계속해서 그 내각과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요. 조윤선 장관이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거 결과적으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핵심 사안이겠죠? 그렇죠.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도 그거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수천여 개에 달하는 이제 이른바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로 삼았고 문화융성에 관한 예산들이 수천억 개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 심지어 적군 리스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 리스트라는 얘기는 블랙리스트는 이념적으로 좌우를 나눈 것이고 적군 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우호적인가 우호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리스트까지 있다라고 특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리스트를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에 좀 실무적으로 주도를 해서 만들었다는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청문회에서만 출석했다면 뭐 이 내용이 집중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의 어떤 신문 대상일 텐데 이 부분에서 조윤선 장관이 아까 경력에서 보시다시피 MB 때 비례대표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정말 자기 정치적 커리어에서 좀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윤선 장관이 분명히 국회에서 있었던 관련 질문에 블랙리스트 저는 정말 모릅니다. 최순실 정말 모릅니다를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SBS 특별 취재팀의 취재 결과나 특검 수사 상황에 관한 우리 법조팀의 취재 결과 단독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조윤선 장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 사건에 관한 아마 특검 측이 상당히 많은 자료와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조윤선 장관을 지금 정점으로 해서 특히 이제 그 위에 김기춘 실장과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밑에 부분에서 이미 비서관급하고 문체부 차관급, 그다음에 국정원급에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미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팩트 사실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보도하시 그 블랙리스트에 작성된 내용들이 어떤 그 형식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당시의 정무수석 조윤선, 그다음에 지금 문체부 장관으로서 조윤선이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것은 정황상 뭐 저희들이 뭐 증거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특검은 정확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오늘 오후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똑같이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답변을 할지 아니면은 기존의 대답과는 다른 사실은 하면서 좀 다른 대답을 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반에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청문회 상황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윤선 장관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증인들이 국정조사 특위를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그래요. 자괴감 느낀다고. 텅텅 빈 증인석 보면서 자괴감 느낀다.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제각각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를 냈습니까? 뭐 눈이 시력이 뭐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아프다. 대부분이 이제 아프다는 핑계죠. 아프다는 핑계인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청문회가 사실 최순실 청문회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이 문고리 3인방인데 어느 누구도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도 없고 문고리 3인방도 없었다. 우리가 뭐 붕어빵에 붕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얘기는 아까 모 의원이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 했는데 저는 좀 자업자득이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불출석했을 때 실효성이 있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국회 여야가 좀 짬짬이한 측면도 있다. 이것을 실제로 그 국민의 대리기관인 국회가 청문회를 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대신해서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불출석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거 여야가 청문 협상을 할 때 보면 서로 정인 채택을 하는데 유불리를 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느슨하게 실제로 안 나오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도 없고 문고리 3인방도 없고 주변인만 불러서 면박주기식의 청문회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만들어온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왜 무시하십니까 하기 전에 안 나올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여야가 서로 짬짬이 하면서 서로 자기한테 불리한 정인을 빼기 위해서 느슨한 구조를 만들어 나온 것이 좀 본질적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하나 덧붙여서요. 이 맥빠진 청문회 또 최순실이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됐던 이유는 이제 그런 제도적 결함이 있는 거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이 거부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계속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년 초에는 기자들까지 불러서 그것들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최순실, 또 최순실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범과 종범이 주범의 지시와 주범의 확고한 입장하에 있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번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강력히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하에서 최순실도 안 나가고 최순실이 또 특검에도 안 나가고 그다음에 모든 최순실 관련 인사들이 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같은 범죄를 이루었던 사람들끼리의 무건의 어떤 공동의식과 공동계획하에서 지금 진행된 일사불란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안타까운 건 그럴수록 내부에 그렇다면 좀 내부에 고발을 하거나 내부에 양심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정도 급에서는 지금 노승일 부장 한 명 빼고는 사실은 그 내부의 그 자세한 정황들이나 사실들을 알고 있는 중요한 딥스로트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그들을 상대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제보를 통해서 밝히려고 합니다만 핵심 증인들과 핵심 연관자들이 똑같이 모르쇠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게도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청문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청문회에서 뭐 특검이나 검찰처럼 뭐 수사력이 있어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 힘들겠죠. 파헤치기는 힘들지만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배후에서 국정을 사실상 지휘했다라고 알려진 최순실 씨가 어떠한 목소리 톤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최소한 연설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인문학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식견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사실은 그건 검찰에서 밝히기보다 국회의원이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에 사실상 국정을 지휘한 최순실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에 대한 알 권리는 국민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 사실과 관계없이 국회가 최소한 국민들 대신 알려줘야 될 그 소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 시위도 있었지만 유치장에서 카메라도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해주는 이 구조가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갈등의 제도화라고 규정하는데 이 제도화 수준의 향상에 대한 이번 국회는 좀 이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는 국회의 청문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뭐 미국처럼 사실 이렇게 60일, 70일 기간 제한 두지 말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장기간에 걸쳐서 언론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국회는 제할일 뚜벅뚜벅해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장문으로 내서 그것이 다음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게 나오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것. 여태까지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나와도
뭐 고발 안 하고 이번에도 재밌는 경우가 특검에서 먼저 이게 고발해달라고 요청해 온 경우가 꽤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조윤선 장관한테 굉장히 압박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그 국회가 단순히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아까 김근식 교수가 최소한 국무위원이 청문회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안 나간들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불출석 사유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아까 최경희 전 총장이나 김경숙 체육대학장이나 박상진 삼성 사장 이분들이 삼성 사장이고 총장이고 체육대학장까지 하셨는데 청문회만 부르면 병원 가서 진단서를 이렇게 쉽게 떼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박상원 선원이 잠시만요. 이왕 얘기하신 김에 그러면 우리가 차례로 김경숙 전 이대학 학장부터 불출석 사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김경숙 전 학장은 몸이 안 좋다. 항암치료 화학요법 부작용이 있다. 극심한 고통과 통증이 수반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박상진 사장 승마협회 회장이고 삼성전자 사장도 지냈고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때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석증이 재발했다. 세 번째로 재발해서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고 두통과 구토 증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또 한 번 관심을 받았던 인물들이 대통령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정성주, 정매주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도 출석을 할 줄 알았는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어요. 알고 봤더니 똑같습니다. 미용사는 우울증과 불면증,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요. 동생 분장사 불면증과 독감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심신이 피폐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정말로 당사자들 입장에서 정말로 아플 수도 있죠. 정말로 아파서 청문회 나와서 그 혹독한 질문을 견뎌낼 수 없는데 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왜 청문회만 열리면 다들 똑같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시청자분들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뭐 재벌 회장들 구속되면 검찰에 출석할 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누가 끌어주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뭐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해서 집행유예 내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며칠 있으면 건강하게도 현장 지휘를 하러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한국 병원도 좀 신중하게 청문회에 나갈 분들에 대해 진단서를 좀 신중하게 대줄 필요가 있다. 뭐 어지럼증. 사실은 일반 범인들도 청문회 나오라면 뭐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 전날 밤에 청문 출석 요구를 받고 그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까 세월호 문제도 그때 한참 토론을 했던 게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국회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백서를 만들었는데 우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그만큼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이런 사태가 재발이 안 돼야 된다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얘기를 듣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물론 뭐 그 국민들의 표를 가지고 된 분들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한 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그 공명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청문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와 수준을 향상시키는 좀 이렇게 폼 나지는 않지만 국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어떤 그 제도와의 노력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하게 정인들을 좀 앉혀서 해야 되는데 정작 최순실 씨 목소리를 기자들이 지지한 마이크 외에 청문장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국민들이 정말 최순실 씨한테 궁금한 내용들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형태의 청문회라면 사실 하나만한 청문회고 뭐 두세 번 반복된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청문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의회 권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란한 것도 좋지만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걸 내용적으로 극복하는 제도와 수준의 향상이 좀 본질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칫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 무용론, 청문회 폐지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의회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인 선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직선제개헌하고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다음에 국회라고 하는 입법 권력을 우리가 증대시키면서 나타났던 게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 청문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점과 미비점이 있으니까 더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지금 증인들이 전부 뭐 아프다, 어지럼증, 불면증 그러는데 이분들의 어지럼증과 불면증, 불출석 사유서가 지금 국민들을 더 어지럽게 하고 불면증하게 하거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두 자매, 송주, 매주 자매가 오전에 출석할 걸 알았다가 불출석했는데 오전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아마 질문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사인이.
그러니까 자매 사인이 똑같은 걸로 나타나서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이 이영선 그렇습니다. 민정차 행정관 불출석 사유서 사인도 똑같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확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갑자기 오전까지 나오기로 했던 두 자매가 오후에는 불출석한다고 보냈는데 사인이 똑같은 걸로 미뤄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습니다. 약간은 다르긴 하네요. 다르려고 했지만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예. 저건 누군가가 정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습니다만 한 명이 기획하에서 똑같이 써가지고 사인한 거라고 한다면 이건 국회 권력에 입법 권력에 대한 모욕이죠. 심각한 그 겁니다. 부분까지도 만약에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조사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밝혀볼 만한 대목인 것 같긴 해요. 저거서 그렇습니다. 사인을 누군가 대신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일단 불출석한 부분 그것 때문에 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문회는 반드시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한 사람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입니다. 노승일 부장의 오전 질의응답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왜 독일에다가 승마장을 차리고 독일에서 돈을 받는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정경유착이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독일이냐는 거죠. 은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낫다라고 국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보는 시선도 많고 하니까 제3의 지역으로 국가로 독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정유라 선수는 운동선수로서의 그런 그 자질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면 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도 그 여가 시간이나 일과 시간을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승마 선수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군요. 몸 관리라든지 개인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훈련보다는 여가 시간, 일과 시간을 더 즐겼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인 게 사실 이 발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삼성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 논리가 이제 도쿄올림픽에 이제 승마라는 스포츠는 서구 유럽 사람들이 계속 그 메달을 따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 우리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메달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래서 집중 육성을 해서 동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번 따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제 펀딩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보통 타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한 노력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출산을 했다. 뭐 승마선수로 활동하면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정유라 씨가 보여준 것들을 보면 올림픽을 삼성이 수백억 원을 출연해서 지원해서 좋은 말도 사서 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과연 이 애시당초의 목적, 올림픽 금메달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최소한 올림픽에 금메달에 도전하는 운동선수로서의 자세, 자기 몸관리, 생활관리라는 측면에서 정유라 씨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애시당초 이게 지극히 사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인지 정말로 승마 종목에서 동경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뭐 노승일 씨가 아니라 우리 국민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정유라 씨가 동경올림픽의 금메달을 목표로 매진했던 운동선수 그래서 삼성이 정말 도와줬던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국민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노승일 부장의 그 얘기가 운동선수로서 훈련보다는 여가 시간에 더 관심 있고 즐겼던 것 같다. 이 얘기가 과연 삼성이 그렇게 35억 원, 또 35억 원은 보내고 200억 원, 300억 원 지원 약속을 할 정도의 선수였느냐. 네. 아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렇죠. 대답인 거죠. 네. 근데 노승일 부장이 거침없이 뭐 답변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또 최순실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자기는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서요.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는데요. 노승일 부장이 이 최순실 청문회에 유일하게 이른바 이제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들었던 것, 봤던 것들 속 시원하게 이제 내부의 제보자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하고 노승일 부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 증언을 하고 있어요. 노승일 부장은 이미
최순실과 김경수 각장 사이에 전화한 것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최순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언론과 특검에서 수사하고자 하는 최순실과 2대 비리, 그다음에 최순실과 우병우와의 어떤 은폐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여전히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여전히 최순실, 또 여전히 다른 또 주요 핵심 인사들은 그 부인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마 제가 볼 때 특검이 마지막 밝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승일 부장이 이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로도 김 부족하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동안에 일단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조윤선 장관이 먼저 들어와서 증인석에 앉아서 이제 오후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은 증인이 한 명이 늘어서 3명, 그리고 참고인까지 노승일 부장까지 해서 4명이 일단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을 하게 되겠네요. 김 교수님 답변 계속해 주시죠. 한 명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더 나왔는데 그분은 정확한 명단과 이름, 직위는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김 교수님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시죠. 조윤선 장관이 청문회장에 앉아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정유라 씨의 그 승마 선수, 특히 금메달리스트로 최순실 씨가 욕심을 내서 키우려고 했던 건 저는 이제 어긋난 모정이라고 보는데요. 그 정유라 씨 스스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입학한 다음에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하면서 자기 남자친구와 엄마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집을 나가서 가출을 했고요. 그다음 임신한 다음에 학교도 자기는 자퇴할 줄 알았더니 엄마가 알아서 학점 관리를 해줘가지고 잘리지 않고 학점에 나왔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자기는 승마하기도 싫었고 공부하기 싫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가 왜 저 무리하게 정유라라고 하는 자기 딸에게 그렇게 자기 딸도 원하지 않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승마에 대한 이 집착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는 자세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녀간의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서부터 좀 어긋난 모정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인 구순성 행정관도 청문회에 또 나왔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함께. 왜 이왕 이렇게 나오실 거 다들 오전 청문회부터 좀 나오셨으면 좋았을걸. 오전에는 안 나왔다가 오후 2시 반, 이제 2시 반이 좀 넘었고요. 잠시 뒤에 특위위원들이 청문회장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오후 청문회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노승일 부장이 그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승마라고 하는 종목 옆에서 보니까 선수의 역량이 20%고 말이 80%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선수가 개개인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그 폭이 많지 않은 스포츠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승마계 이 사건 터져서 제 근처에서 말과 관련된 분이 여쭤보니까 이게 요즘은 체코 말이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장마술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제가 상처로 알고 있기는 승마하면 우리 과천 경마장에서 속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마장마술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이 심지어 그 부분은 90%다.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훈련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말 가격이 정말 우리 상처로는 엄청나답니다. 그렇게 우리 박상원 평론가 얘기하셔도 계속 얘기하시고 현장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현장 그림을 계속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할 테니까 현장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 김성태 위원장이 오후 청문회 시작 개의선을 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